정식할 때 침지 처리 이거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고충살 지면서 이게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들어가는 게 밝은 미생물, 그리고 밝은제, 그리고 침투제 이런 건데 이 밝은제랑 이 미생물 같은 게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밭 전체에다 뿌리기에는 비용이 많아요. 근데 모종에다 뿌리는 거거든요. 정식할 때 침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용이 확 줄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정식 전에 침지 처리를 한 다음에 한 이틀 정도 놔두면은 뿌리가 이 정도로 납니다. 그러니까 관찰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정식 후에 농약 방제는 정식 2주에서부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살균제, 살충제, 약이 확산이 잘 되게 하는 침투 확산제 이런 거 섞으시면 좋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기능성 자재, 뭐 세포 분열제라든지 밝은제라든지 아니면 생리활성제 뭐 이런 영양제들 같이 섞으시면 되고요. 자, 농약 방제의 핵심 머리 5개명 이거는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충해는 언제 어떤 시기에나 존재는 해 있어요. 그리고 농약의 그 지속 효과 이거는 pH가 좌우합니다. 자, pH를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바꿀까? pH 재는 거 혹시 기술센터에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다 들려드리긴 어렵죠. 예, 제가 요청하면 거기 가서 측정해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그 원수를 pH를 일단 잽니다. 그러면은 이게 pH 7.0이 중성이에요. 이 7.0보다 낮으면은 산성입니다. 그래서 6.0에서 6.5 여기 약산성인데 요때가 약효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재봤는데 pH가 7.0이야. 그러면은 여기다 어떻게 pH를 낮추느냐? 식초를 넣든가 빙초산을 넣든가 뭔가를 집어 넣어서 pH를 낮추면 돼요. 그 낮추는 거를 어디까지 낮춰야 되는가? 그거는 밤마다 원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10리터를 내 물을 받아놓고 pH를 잰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몇 뚜껑을 떨어뜨렸을 때 이게 pH가 6.0까지 떨어지는지를 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10리터 했을 때 여기서 한 뚜껑 넣으니까 10리터에서 pH가 6.0으로 바뀌었다. 그럼 100리터면 12뚜껑 넣으면 되잖아요. 1000리터면 그 양 비율대로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소장님이 계속 여기 방문하시는 건 어려우니까 여기 문방구 가서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걸 하세요. 한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거기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물로 갖다 대보면은 pH를 잴 수 있게 그냥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색깔이 변해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한 번 약할 때 내가 200을 탄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식초를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섞어 보면서 pH가 한 6.0까지 어느 정도 넣어야 떨어지는지 판단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렵나요?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약효가 늘어나요. 약효 지속기간이. pH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약효 분해되는 속도가 둔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원수가 알칼리, 그러니까 7.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농약 회사에서 2주가 간다라고 했는데 2주가 안 갈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2주마다 한 번씩 주려고 했는데 pH 때문에 약효가 열흘밖에 안 가. 그럼 4일간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빵꾸 나는 거예요. 그때 병이 가는 거예요. 근데 pH를 내가 좀 이제 약산성으로 바꿔놓고 약을 탔다. 그럼 확실히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약효의 지속 효과는 pH가 가고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가 그치면은 바로 준다. 그리고 증상이 만약에 보였다. 근데 증상이 보여서 수술이 어렵지만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틀 3일 간격으로 계속 때립니다. 그래야만 잡혀요. 워낙 밀도가 높아져 있으니까 그 증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보이면은 3일 간격으로 2번, 3번 계속 때린다. 지금 비가 오기 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도 하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한혈병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면. 항상 그게 비가 오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네. 비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줬으니까 안심해야가 아니라 비 오기 전에 줬으니까 다행이다. 한 번 더 줘야지가 되는 거예요. 걸리면 답이 없어요. 걸리면은 인건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학량도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강의 듣고 그냥 두 번의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번만이라도 비 오기 전날, 비 온 다음날 한 번만이라고 하면은 이게 서산에서 온 놈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 아까 산도를 낮추는데 네. 그 10kg 점수가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피복 전에 그걸 바뀌다 해가지고 산도를 낮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피복 후에도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양 pH가 아니에요. 토양 pH는 여기 소장님께서 토양 분석을 해주실 겁니다. 그거는 맞춰가지고 황을 집어넣다 몰라서 해서 교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약을 줄 때, 농약을 줄 때 물 타줘야 되잖아요. 그 물의 pH에 따라서 약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집에 식초가 있으면 식초를 넣고 빙초산 있으면 빙초산을 넣는데 그 비율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지하수 쓰고 누구는 무슨 포항에서 그냥 저수지에서 물 끌어다 쓰고 이게 다 pH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로 쓰는 그 원수, 그 물의 pH에 맞춰서 식초를 한 방울 쓸지 두 방울 쓸지 아니면 한 컵 쓸지를 정하시면 돼요. 대신에 브랜드는 똑같은 걸로 해야 돼요. 왜냐? 내가 100ml 넣으니까 pH가 딱 맞아 떨어졌어. 근데 내가 먼저 넣었던 게 사과 2배 식초야. 그러면 그것만 쓰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빙초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 비율도 다르게 내가 또 재봐야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살포량은 5월하고 6월 초를 제외하고는 평당 1리터 이상 주시는 게 맞아요. 내가 100평을 농사를 진다. 그럼 100리터를 주시는 게 맞아요. 그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약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농약을 방지할 때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5가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그 책자에 이렇게 12회차를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다 저걸 따라 하실 수는 없지만 요 정도는 주어야 그쪽에 병충해 없이 깨끗하게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표에다 만들어 놨고요. 따로 설명하면 시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고. 다 칼라병이에요. 이 증상이 다 다르죠, 언니. 보세요. 요것도 칼라병이고, 요것도 칼라병이에요. 근데 요것도 칼라병이야. 요것도 칼라병. 증상이 다 달라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에는 그 칼라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들이 나오면서 고추가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달라요. 예전에 완전히 그 저항성이 없는 품종이 칼라병이 들어오면 다 완전히 숙대화시 됩니다. 근데 이제 내병성이 조금 있어. 사람이 공부 같은 거죠. 내병성이 있으니까 얼굴에 약간 흉터 같은 게 나면서 이제 사는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내병성이 계속 진화가 되면서 이렇게 병증들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탈출제 잘 쓴다. 요거는 총체, 칼라병은 아닌데 총체가 흡즙을 해서 모양이 꼬인 형태. 요거는 고추 종자에서 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형주라고 좀 돌연변이가 나온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게 돌연변이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몰라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고추 농사 짓는데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필요가 없죠, 솔직히. 정말 좋은 고추 만들어내는 게 농가분들의 몫이고, 이제 우리 소장님과 저같이 약팔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는 게 저희 몫인 거고, 대신에 좀 돌팔 같은 사람들한테 당하지 마시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약만 꾸준하게 잘 주시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하시면 돼요. 전국병. 이게 진딧물. 진딧물 이 정도로 끼어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 고충사 진단하고 하면 안 돼요. 빨리 뽑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창피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고추에 진딧물 이만큼 끼어놨다. 요거는 노린재. 요거는 약을 세게 줬을 때. 보통 요런 케이스가 언제 나오냐면은
약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고 갔는데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약이 남았어. 아깝잖아요. 그럼 다시 와.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농도 장애가 나옵니다. 왜냐? 여기는 아직 안 말랐어. 근데 여기는 이미 마른 상태잖아요. 한번 갖다 쭉 왔다가 다시 가니까. 그럼 이렇게 여기가 제일 피해가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약은 재차 주시면 안 돼요. 다 마르고 나서 또 주면은 약을 2번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도 장애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가스 장애. 가스 장애는 주로 왜 생기냐면은 좀 급하게 밭을 만들었을 때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밭에 복합 비료, 요소가 많이 들어간 복합 비료 줬을 때 이런 가스 장애가 좀 나오는데 밭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가스 장애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해. 고추에 주면 안 되는 약인데 약을 줬을 때, 혹은 저기 제초제가 들어가 있을 때, 제초제 준 통을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한번 줬을 때, 그때 이런 현상이 나고, 좀 심하면 죽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농약사를 가셔가지고 약 잘못 줬어라고 얘기해봐도 안 통합니다. 100% 이거는 제초제가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제초제 통하고 농약 살균제 살충제 주는 통하고는 반드시 따로따로 구분하셔야 돼요. 낙하로 색깔이라도 칠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으세요. 이건 첨언증이에요. 이건 많이 발생되는 건 아니죠. 하우스에서나 좀 많이 발생되고 노지에서는 거의 발생돼요. 진딧물하고 총체벌레, 담배나라 요거 세 가지는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세 가지를 같이 주시게 되면은 참원지응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결됩니다. 참원지응애, 노린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앞에 말한 요 세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탈진병 약까지. 요게 이제 응애. 아버님 아까 가스장애는 약간 차이가 나죠. 모양새가. 이 뒷면이 이렇게 맛이 갑니다. 여기 뒷면부터 이게 상하기 시작을 해서 뒷면이 상하니까 요 앞면까지도 이제 색이 바라는 거. 요게 이제 응애예요. 이 응애는 한 2년 전부터 좀 다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한 약들 좀 저렴한 약들 쓰면 오히려 응애가 더 잘 들어요. 아까 뭐 줄롱이나 데시스 같은 거 이런 거 주면 응애는 거의 발생이 안 되는데 요즘에 그 약들이 되게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걸 안 주기 때문에 요 한 2, 3년 사이에 이게 더 많아지지 않았나 라고 그냥 생각할 뿐인데 아주 싼 약으로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방으로 걸렸을 때는 정말 비싼 약을 쓰셔야 돼요. 다르죠 아버님? 아까 그 가스장 약은 성공적인 고충을 살려면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약팔이라든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 예. 제가 그 투줄 터널을 하거든요. 투줄 터널, 투줄 모여가지고 터널을 하는데 지금 강사님 말씀은 숨어놓고 한 10일부터 계속 약체를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터널에 뭐가 구멍 뚫어가지고 뭐가 나올 하고 옆통 어떨 때는 25도, 20도가 5월 한 20도 넘으면 20도가 넘어가요. 그때 옆통 구멍이하고 그때다 준대요. 아버님 질문이요. 예. 그게 부직포 터널이에요? 아니면은 아니고 그럼 구멍 뚫은 상태에서는 약 줘야 돼요. 안 주고 그러니까- 나와서 완전히 그러니까 옆통 뚫기 전에는 안 줘도 돼요. 아, 그래서 부직포 터널이 더 유리한 이유는 부직포 터널 안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준층이 많이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걷고 나서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비닐 터널을 하게 된다면은 위에 구멍 뚫고 옆에 구멍 뚫는 순간부터는 약 줘야 돼요.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렵겠죠, 당연히.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와서 그냥 약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 약 중에서도 확산이 되는 약들이 있어요. 일반 약에다가 확산제라는 걸 달라고 해요. 그래서 확산제를 같이 섞으면은 조금만 묻어도 팍 퍼져요. 아버님이 터널을 나중에는 걷잖아요, 결국에는. 그 걷기 전까지는 확산제를 같이 섞어서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술을 조금씩 익어가지고 이제 사진 타기 시작하면은
밑에서 저순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살이 탄다는 거는 살이 붙는다. 이게 생겨 걷어가지고 아, 예. 올라올 때 예. 그거는 그 잎사귀 사이사이가 그 저순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 저순을 우리가 학생 교육 받을 때는 빼꼬자까지 쳐버려라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님 저는 충남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이렇게 네. 했을 때 오케이.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밑에서 한 두어 주만 이렇게 싹 긁어버리고 그걸 놔둬라 네. 그렇게 수확이 많이 난다 네. 라고 하는데 내가 쳐버려야 수확이 많이 나니까 이때 좀 사이에 놔야 그 수확이 많이 납니다. 자, 이거 제가 지금 진짜 많이 나와서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재배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요. 아버님이 관행으로 재배한다. 점점 안 깔고 관행으로 재배한다라고 하면 겨순이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 겨순에서도 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추의 그 잎이 뭐냐면은 고추를 크게 키우고 고추를 많이 키울 수 있는 어떤 일꾼이에요.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광합성은 누가 하느냐? 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순에서 잎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겨순 다 뗐을 때랑 겨순을 다 달고 했을 때랑 초기에는 겨순을 단기에 잎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 뿌리가 확장하는 것도 겨순 단계에 더 빨라요. 근데 만약에 점적을 깔고 재배한다. 그럼 무조건 다 떼는 게 맞아요. 왜냐? 어차피 영양분은 내가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 이해되실까요 이제? 이건 네. 관행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겨순 한두 개 정도 남기시는 거는 괜찮은 방식이에요. 편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겨순은 저는 다 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관리가 어려워요. 겨순을 많이 달게 되면. 그리고 그냥 결국에 고추는 착발향이 제일 중요한데 착발향 때문에 겨순을 달고 재배를 하는 건데 결국에 겨순을 재배하면은 고추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겨순 달면 이렇게 해서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고추가 안 달리냐면은 가운데 쪽은 고추가 안 달려요. 왜냐면 햇빛을 못 받으니. 그러면 겨순을 다 떼고 이걸 벌리면은 되게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다 고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착과가 량은 똑같아져요. 근데 관리는 더 수월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점적을 깔았다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겨순 다 떼고 그냥 일반 관행으로 한다라고 하면 2개나 3개 정도 남기는 거예요. 다 달면 안 돼요. 점점 까는 게 비닐이 까는 거예요? 아, 점점 비닐을 어떻게 까시는 건데 네네. 농약 담으시는 농사 짓는데 내려온 지 얼마 지농해서 2만 원 호스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호스를 밑에다 깔아줘. 나 아니에요. 2만 원이면 그거는 바로 2만 신경 안 원을 돼요. 밑에다 하면은 저는 보여줘야 돼요. 여기다 처음에 이제 이게 밟으니까 이 정도 납니다. 바늘구멍 같은 게 늘 있어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저번에 호스 3대가 나온 걸 신경 안 썼어요.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비닐 씌우는 거 맞지? 바로 심는 게 맞아요. 그것을 깔고 한 거다고 안 깔고 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그것을 깔고 물속에다 했을 CD를 때는 한 가지를 것보다 쳐줘야 되고 위에다 못하는 그게 거에다 가지가 그냥 홈이 준 거는 어때요? 물을 주는 것뿐만 담갔다 빼는 게 영양제가 훨씬 어차피 좋아요. 될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한 10판 정도 된다. 잎사귀가 이제 한번 담갔다 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고추 심는 게 수백판이야. 공급을 해주는 이거 어느 세월이에요.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일단 이만할 때 그리고 이 담갔다가 빼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 수밖에 없죠. 퍼져버리는 왜냐면 물을 제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관주를 줘버리면은 그냥 끝나잖아요. 그리고 흡수되는 시간도 덜하고. 밑에 가지가 근데 면적이 넓으면 어쩔 수 없어요. 관주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여유가 충분하다. 가지가 안 몇 개 안 심는다. 라고 하면은 담갔다가 빼시는 거고. 담갔다 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쭈그려 따는데 숙여서 따요. 그냥 따시는 네. 그 상토에 물이 다 스밀 때까지. 그러니까 잠깐만 담갔다가 빼셔도 돼요. 거기 안에 이제 그 침투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 되게 빨리 스밀해요.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예. 어떤 그 농약사를 가시면은 그 침투제를 상당히 네. 그냥 배제하더라고요. 농약이 다 섞어 있다고. 네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침투제 요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침투제를 섞어라 하고. 네. 근데 어떤 거지 말이에요. 일단은 그 농약의 작용 비작 중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분, 사분, 하분. 고가 약재들은 침투 이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그 비싼 약에 들어가는 침투 이행성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침투제를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농진청에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농약 회사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 약은 침투제하고 섞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농약 그 뒤에도 써져 있어요. 이 약은 침투 유행성이 있기 때문에 침투제약을 섞는 것을 피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쓰는 게 무조건 낫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제가 책임은 안 지겠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농약장을 하면서 제 처방에서 침투제를 써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쓰시는 게 나아요. 침투제를 제가 어떤 제품 얘기 안 했으니까 어떤 제품 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그 농약사나 농협이나 가셔가지고 약을 주실 때 꼭 침투제를 섞어달라고 하세요. 그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요. 약이 안 들을 때는 뭐 PLS에는 맞진 않지만 2배 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500에 한 병 타야 되는 거를 2병 탄 적 있잖아요. 다들 없으실까요?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타는 것보다 정량의 침투제 한 병 타는 게 효과가 훨씬 빨라요. 아니, 정량. 그러니까 심을 때건 약 줄 때 약이 잘 안 듣는다 싶으면은 약을 2배로 주지 말고 차라리 침투제 5,000원짜리를 사다가 같이 넣으면은 그게 약 2배 탄 효과보다 더 빠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거죠.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작년 7월 달에 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이 이 4월 달에 꽃핀 것 같고 거의 한 3불, 4불 따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7월 달에 원래 정상적으로 꽃이 펴야 돼요. 네. 그런데 7월 달에 꽃이 안 피고 한 달 후에 8월 달에 꽃이 폈거든요. 네. 7월 달에 거의 한 달 내에 낮에는 비가 안 와도 밤에는 비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수정이 안 되고 꼬투리가 떨어졌는데 그럴 때 추천할 만한 약들 이게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7월 달에는 꽃이 안 폈잖아요. 네. 근데 8월 달에 꽃이 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이에 비가 와가지고 꽃이 안 핀 게 아니라 8월 달에 왜 꽃이 폈냐면은 수정이 안 돼서 아니 수정이 안 돼서라기보다도 고추를 땄기 때문에 8월 달에 꽃이 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표현인데 고추는 전체적인 캐파가 있어요. 고추 한 나무가 동시에 달고 있을 수 있는 고추 양이 뿌리 양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러면 내 캐파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7월까지 내가 달아놓은 꽃까지 포함해서 모든 고추가 100개야. 그러면은 101개의 꽃이 피는 순간에 그냥 떨어져요. 캐파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숨머지를 해가지고 꽃이 안 피는 경우를 이 숨머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추를 따거나 얘 10개를 따면 캐파가 10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10개 꽃이 딱 피고 11개 되는 시점에서 또 떨어져요. 이 캐파를 초반부터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게 뭘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뿌리. 그러니까 초기 한 달 동안은 무조건 뿌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캐파가 늘어나요. 원래대로 하면 100개를 달 캐파가 100개인 고추가 150개가 되면은 151개부터 꽃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7월부터 꽃이 수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7월 중순까지는 꽃이 그래도 다 달릴 거예요. 그러다가 1차를 따면은 내가 캐파가 150개가 되기도 전에 캐파 확보가 되죠. 그러면 숨머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캐파 개념으로 숨머지가 생기는 거고 고온일 때, 극고온일 때는 어떤 고추든지 간에 숨머지가 나오기는 해요. 그게 이제 수정 불량이 될 수도 있고 고추가 떨어지는 원인은 그 캐파가 이제 꽉 찼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전년도 여기에서 고추농사 재배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통 7월 달에 초불꼬치를 따요. 네. 그 6월 말부터 따기 시작하는데 보통 고추를 아까 그 강사님 말씀처럼 고추를 따고 나면 꽃이 피거든요. 네. 폈다가 떨어져요. 고추 꼭지에서 예, 수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고추 꼭지에서 노랗게 돼서 떨어지는 거 그건 거의 90% 이상이 칼슘조핍이에요. 90% 이상이. 근데 지금 말씀하실 거가 내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칼슘을 계속 준다. 관줄도 주고 연면살포도 준다. 근데 칼슘조핍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종에서 칼슘 결핍이 예민한 놈일 수도 있고 칼슘이 충분하게 내가 주었지만 얘네가 못 먹는 경우도 생겨요. 그 못 먹는 경우는 언제냐? 가물거나 아주 가물거나 아니면은 비가 너무 많을 때도 뿌리가 상하잖아요. 어쨌든 간 뿌리가 흡수를 못하는 상황일 때 그때 칼슘 결핍이 나옵니다. 해마다 보면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 중에 균으로서는 탄저도 있지만은 네. 백견병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봐요. 네. 백견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백혈병이라는 흰비단병 말씀하시는 예, 걸까요? 예, 예. 아니면 흰비단병. 흰비단병. 흰비단병 같은 경우는 초반에 입제로 살포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요. 네. 흰비단병 전용으로 나온 약재. 탄저병, 진딧물약, 총체 그것처럼 밑에 일단은 까는 게 먼저고 그게 계속해서 올해 내가 10개가 생겼는데 다음에 막 100개가 생겼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바사미드 뭔지 아시죠? 예, 바사미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10개 생겼으면 내년에 더 나오는 게 이게 병의 중이거든요. 아니면 땅을 바꾸는 바꾸던가. 네. 그리고 또 배수. 여기서 논에다 많이 하나요? 밭에다 하나요? 주로 밭에다 합니다. 아, 밭이면 그냥 흰비단병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을 텐데. 아니요, 작년에 심했어요. 많이 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심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여기 다들 농사 많이 짓는 분들 있잖아요. 막 고추 말고 하는 거를. 그 집에 기계 같은 거 잔뜩 있잖아요. 트랙터에 공간이 해가 좋은 거 다 있잖아요. 그게 묻어. 그러니까 고추는 무조건 제 표현으로는 좀 되게 천박하지만 이걸 빵이라고 해요. 이 빵을 무조건 내가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높게 해야 돼요. 최대한 높게. 네, 최대한 넓게, 최대한 높게. 이 이유가 있는 게 아까 그 캐파 뿌리가 어디를 제일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느냐? 이 두둑은 말랑말랑하잖아요. 로타리 쳐놨으니까 거기까지는 최대한 빨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파가 빨리빨리 확보가 되고 뿌리가 많아지면 고추가 튼튼해져요. 근데 바닥층에 거기까지 가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든 뚫고 나가긴 하는데 그때부터 성장이 둔화가 되죠. 이게 보통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초기 한 달 동안 얘가 뿌리를 최대한 빨리 뻗어낼 수 있도록 이 빵을 크게 키우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 어머님들이 도시농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다 있잖아요. 관리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해가 높일 수 있는 한 무진 높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고추를 많이 심는다고 해서 좋지 않아요. 고추는 나와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강의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간격이 넓을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예. 근데 여기 신안이라는 지역에서 땅이 없냐? 고추 심을 땅이 없냐?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널찍널찍하게 심으세요. 이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고추는 자기들끼리 붙는 순간부터 위로 커요. 햇빛 경합을 받기 때문에 위로만 크고 착과가 덜 돼요. 그러니까 많이 심던 적게 심던 어쨌든 그 평수 안에서 나오는 고추량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대신에 널찍널찍하게 심으면은 병해충이 줄어들죠. 오존값 줄어들죠. 약값 조금 덜 들어가지. 더 궁금한 거? 예. 다시 한번. 비가림? 네. 네. 비가림 할때 참 더울 때 네. 비닐무게다가 차광막을 쳐야 되나요? 안 쳐야 되나요? 할 수 있으면은 했다 꺼냈다 해야 돼요. 아, 방랑만요? 네. 한 한 11시부터 한 2시까지는 쳐놨다가 네. 꺼냈다가 그거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한 2주, 3주만 하시면 돼요. 네. 원체 뜨거우니까 40도, 50도 돼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하우스가 여름철에는 생기부터 물려요. 보시면 원체 뜨거우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다가 선풍기, 고온수도 이만한 거잖아요. 그걸 로톤 아니면 해가 뭐라도 온도를 좀 낮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차광. 양쪽에다 해서 내렸다 올렸다. 그거는 이제 아버님한테 하라고 하시면 돼요. 올해 그 날씨가 중기 예보에 의하면 4월 달에 고온이 예상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고추 재배 시기를 땡겨야 되는지 늦춰야 되는지. 고추는 무조건 일찍 심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고추는 나무기 때문에 재배 기간이 길면 길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어머니 비가림에다가 재배 왜 하시려고요?
수학량이 높으니까. 네, 나는 이제 처음으로 해보려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비가림에다 하려는 이유가 한겹병이요. 그것도 있죠. 자, 노지가 터널을 절대 못 이겨요. 터널은 비가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수학량 측면에서. 그 이유가 탄저병의 유무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우스는 노지보다 한 달 이상 먼저 심고 한 달 이상 더 뒤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 그 고추 언제 마무리 지셨어요? 올해? 아니, 작년에? 고추 마무리. 아, 이거 농사. 아. 영역지. 그러면은 그래서 고추를 일단 공사 짓는 거죠. 고추를 예를 들어 10월 말에 마무리를 졌다. 근데 마지막에 달린 고추도 있잖아요. 요만한 것들. 네. 그거 되게 아깝지 않으세요? 네. 익지 않아서?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달 동안 더 키웠다. 그럼 다 크게 키울 수 있죠. 네.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2달을 키웠다. 그럼 아직 나오기도 전인 애들까지도 다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달이라는 재배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우스가 수확량이 훨씬 높은 거예요. 터널은 한 달에서 20일 정도 먼저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4월에 정도 되면 한 10도 이상 된다 유지가. 그러면은 심는 게 맞죠, 일찍. 4월 초라도 한 4월 한 달 내내 영상 10도 이상 유지가 된다. 4월 초에라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유리합니다. 올해는 제기가 언제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거는 제가 강사님 그 보면은 작년에도 해마다 보면 고온 장애가 있어요. 네, 터널 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온도계는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농가들이 네, 온도가 몇 도가 됐었을 때 고온 장애가 있는지 네. 그 고온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가쪽하고 터널 시작점부터 끝에 그 구멍을 뚫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뚫어도 온도가 높으면 몇 도 이상이면 고온 장애가 있다 알려주십시오. 그 몇 도 이상의 고온 장애 나는지는 그냥 일반적인 고주 생육 저온을 보면은 35도 이상 넘어가면 얘가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35도에 익을 수도 있고 36도에 익을 수도 있고 40도에 찔 수도 있어요. 그럼 작물의 생육 크기에 따라 생육 크기에 따라 달라요. 예, 예. 근데 언제 벗겨야 되는가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달랑말랑할 때. 그러니까 안에 뜨거우니까 그 터널 안에 따뜻하면 빨리빨리 크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커요. 이 닿기 전에 무조건 뚫어야 돼요. 다음은 이거예요. 네, 다음은 그냥 꽂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또 오전에 25분하고 정시 오전에 해가지고 이 터널을 씌우잖아요. 비닐 이거 뚫어줘도 저 고온 장애가 안 돼요. 작년에 엄청 많이 그거는 오전에 심는데 오후에 가서 낮에 들어가니까 물이 금방 마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는데 여기는 말랐네. 그러니까 다시만 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괜찮아. 얘는 가장 늦게 심을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심는다고 했을 때. 근데 먼저 심은 애들을 심으면서 물을 흠뻑 줄 수 있으면은 낮에 심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의견이 참 분분하긴 한데 고추 모종의 그 뿌리 이렇게 돌았다고 아래를 이렇게 뜯어낸다. 이거 하시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를 뿌리를 뜯어내면은 위에 잎은 많잖아요. 그럼 얘네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뿌리로 물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뿌리가 뜯겨서 나갔잖아요. 그만큼 3분의 1 정도. 그만큼 물에 올려주는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시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 고온 장애가 어려서 있는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는 까딱하고 오전에 고추를 정시 오거든요. 네. 오전에 이거 거의 80%가 고온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 네. 오후 3시 넘어서 정시를 해주면 그 고온 장애가 안 나요. 네. 그 까딱 잘못 모르는 사람들이 아침에 오전에 이제 한 10시간 하는데 그때 온도가 확 올라가는데 쉬려면 한 40도 넘어가 버립니다. 네. 아 터널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3시간 넘어가면 터널 자체가 뜨거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 오후 3시간 넘어가면 온도가 안 올라가고 네 맞아요. 쉬우면 천천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육류할 때도 4시 되기 전에 하우스에 온기가 좀 있을 때 그때 넘기면 좋은 것처럼 자, 질문은 이제
이제 강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해주실 얘기를 드리며 질문들이 정말 질문이고 또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여러분 저희 강의 끝나고 이제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좀 강의 좀 어떠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 얼굴들 보니까 너무 집중력이 좋으셔가지고 강의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 오늘 저도 사실은 실물을 처음 뵀는데 생기기도 잘 생기시고 또 얼굴도 참 선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호남형이라고 그러죠. 호남형. 아주 정말 실력도 좋으시고 자상하시고.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건축 농사를 지으실 때 조금 오늘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현장에 가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렇다 하면은 또 우리 또 강사님의 또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판단해 드리고, 우리 강사님의 연락처를 하고 싶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고요. 또 여기에 뭐 화면이 필요하다, 어떤 화면이 필요하다, 그럼 또 그 역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농협의 그 지점장님도 오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뭔가 고추 농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교육을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